대한민국의 최북단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제707 특수임무단 예하 전방 지휘소의 연병장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굵은 눈발을 쏟아낼 듯이 무겁게 내려앉아 부대 전체를 암울한 기운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것엔 바람이 바닥에 쌓인 흙먼지를 사방으로 흩뿌리는 가운데 검은색 군용세단 한 대가 호위를 받으며 지휘소 정문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가장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한다는 특수전 사령부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지만, 오늘 이곳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평소의 엄정함과는 다른 종류의 날선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였다. 차 문이 열리고 흙투성이 군화가 아닌 말끔하게 닦인 정장용 단화가 거친 땅을 밟았을 때 도열에 있던 지휘관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은밀한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707 특수임무 단장으로 내정된 이소윤 소장이었으며, 그녀의 외모는 거친 전장보다는 학구적인 연구실이 더 어울릴 법한 섬세함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모를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드러난 눈빛은 마치 잘 연마된 빙하의 단면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서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려던 몇몇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앞줄에 서 있는 남자는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을 가진 강동철 대령이었는데, 그는 오랜 세월 야전에서 굴러먹은 베테랑 특유의 거칠고 오만한 분위기를 온몸에서 풍기며 서 있었다. 강 대령은 자신의 상관이 될 젊은 여성 장군을 바라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비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마치 전쟁터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그는 규정보다 아주 조금 느린 박자로, 그리고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진 거수경례를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심보다는 형식적인 의례를 치르는 사람의 귀찮음과 묘한 반항기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신경을 긁었다. 이소윤 소장은 강 대령의 불량한 경례 태도를 지적하는 대신 침묵으로 응수하며 천천히 장갑을 벗어 손에 쥐었고,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강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포식자 앞에선 초식동물이 아닌 영역을 침범당한 또 다른 맹수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소윤은 강 대령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을 훑어본 뒤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환영 행사를 생략하고 즉시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강동철 대령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건조하고 단호한 반응에 한쪽 눈썹을 꿈틀거렸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여자가 깐깐하게 군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해 뒤에 서 있던 부하 장교들의 은밀한 동조를 유도했다. 그는 짐짓 정중한 척하며 그녀를 안내하겠다고 앞장섰지만, 그의 보폭은 의도적으로 넓고 빨라서 키가 작은 이소윤이 따라오기 힘들게 만들려는 유치한 심보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소윤은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오히려 주변의 시설물과 경계 태세를 매의 눈으로 관찰하며 뒤따랐기에
강대령의 유치한 도발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브리핑룸에 들어선 이소윤은 상석에 앉지 않고 작전 지도가 펼쳐진 테이블 앞에 서서 지휘봉을 집어들었으며 이는 자신이 보고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하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강대령이 준비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꺼버리고는 벽에 걸린 대형 작전 지도를 직접 가리키며 현재 방어 태세의 허점에 대해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형의 고저차와 기상 변수, 그리고 적의 예상 침투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배석한 참모들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었다. 강 대령은 처음에는 여유로운 척하며 대충 둘러대려 했지만 이소윤이 구체적인 수치와 과거 5년간의 침투 사례를 근거로 그의 논리를 반박하자 점차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대령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제3구역 방어선이 실제로는 감시 사각지대와 통신음영 구역이 겹치는 치명적인 약점임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이는 현장을 수십 번 답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소윤은 부임하기 전 이미 밤을 새워가며 해당 지역의 모든 작전 기록과 지형 데이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해 두었던 것이었고, 그녀의 철저한 준비성은 강 대령의 안일함을 발가벗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강 대령은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은 지도만 보고 탁상공론을 펼친다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피땀 흘려 지키는 현장을 모독하지 말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지만 이는 논리에서 밀린 자가 흔히 사용하는 비겁한 수법일 뿐이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갓 부임한 여성 장군이 맹수 같은 대령의 반발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소윤은 강대령의 고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감정적인 대응 대신 차가운 팩트로 그를 다시 한번 몰아붙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지난달 야간 훈련 중 발생한 통신장비 고장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그녀는 강 대령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장비 교체를 미루면서도 정작 지휘관실 리모델링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서를 꺼내놓은 것만으로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에 충분했다. 강 대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굵은 목에 핏대가 섰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기에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젊은 여자가 단순히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밀유도 무기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는 속으로 두고 보자고 다짐하며 이를 갈았다. 회의가 끝난 후 이소윤은 곧바로 병사들의 생활관과 식당을 불시에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이는 강 대령이 미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보였다. 예고 없는 방문에 취사반은 발칵 뒤집혔고 이소윤은 배식구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을 꼼꼼하게 살폈다. 국통에 담긴 멀건 국과 질이 떨어지는 반찬들은 서류상에 보고된 영양가 높은 식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녀의 눈매는 다시 한번 매섭게 좁아졌다. 그녀는 식사를 하고 있던 일병 한 명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식사가 평소에도 이렇냐고 물었고 겁에 질린 병사는 힐끔 강대령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기에 이소유는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안심시킨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따라온 간부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일별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너희들이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서늘해서 보급 담당 장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강 대령은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급히 훈련장으로 그녀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고 이소유는 못 이기는 척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격 훈련장에는 특수임무단 정예대원들이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 강 대령은 이곳이야말로 자신의 동무대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최신형 소총을 들어 보이며 복잡한 제원과 개조 내역을 읊어댔는데 이는 기계적인 지식으로 그녀를 압도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이소유는 그가 건넨 소총을 받아들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 보였는데 그 속도가 현역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빨랐다. 그녀는 단순히 조립만 한 것이 아니라 노리쇠 뭉치의 마모 상태를 지적하며 총기 수입 상태가 불량함을 꼬집었고 직접 사로에 들어서서 표적지를 향해 연사로 방아쇠를 당겼다. 격발 소리가 멈추고 표적지가 확인되었을 때 탄착구는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본 대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총을 내려놓으며 이소유는 강대령에게 총기는 군인의 생명인데 관리 상태가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강대령은 공개적인 망신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이소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는 이소윤이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소윤이 지휘소를 떠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을 때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강 대령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차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고 이곳의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숙소가 아닌 보안실로 차를 돌리라고 조용히 지시했고 이는 오늘 밤이 아주 길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보안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이소유는 외부와 차단된 비선 라인을 통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동철 대령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강 대령의 얼굴을 보며 이소유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실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밤이 깊어지자 전방 지휘소에는 다시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잠긴 병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강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한 양주를 들이키며 신복들을 불러 모아 내일 있을 대규모 기동 훈련 계획을 멋대로 수정하고 있었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는 이 훈련을 통해 이소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여명이채 밝아오지 않은 새벽의 훈련장은 짙은 안개와 함께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십 명의 특수대원들이
완전 군장 상태로 도열해 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석상들처럼 비장해 보였다. 오늘 예정된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가상적에게 점거당한 건물을 탈환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고강도 대테러 종합 전술 훈련으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적인 실탄 사용까지 허가된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이소윤 소장은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 앞에 서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화면 속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동철 대령은 현장 지휘 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어제 겪었던 수모를 오늘 훈련을 통해 반드시 만회하고야 말겠다는 뒤틀린 욕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작전 시작 직전 통신 채널을 보안 모드로 전환하고 선두 진입조인 알파 팀장에게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안전이 확보된 주 진입로가 아닌 건물 후방에 폐쇄된 보일러실을 폭파하고 진입하라는 무모한 명령이었다. 알파 팀장은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강 대령은 실전에서 안전한 길만 찾아다닐 거냐며 거칠게 몰아붙여 부하의 입을 막아버렸다.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곳곳에서 터지는 섬광탄과 연막탄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대원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목표 건물을 향해 침투에 들어갔다. 이소윤은 모니터 상에 표시되는 대원들의 생체 신호와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알파팀의 이동 경로가 사전에 보고된 작전 계획과 묘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통신 장교에게 즉시 알파팀의 경로 수정을 지시하라고 명령했지만 통신 장교는 당황한 기색으로 현장 지휘관인 강 대령이 통신 통제권을 독점하고 있어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 순간 건물 후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고 지휘 통제실의 유리창이 심하게 떨릴 정도의 충격파가 전해져 오자 참모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그것은 단순히 문을 부수기 위한 브리칭 폭약의 위력이 아니라 마치 건물의 기둥을 날려버릴 작정으로 설치한 듯한 과도한 폭발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은 훈련이 아닌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소윤은 본능적으로 강 대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폭발의 여파로 인해 낡은 훈련용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진입을 시도하던 알파 팀원들이 잔해 속에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고 무전기 너머로는 대원들의 고통 섞인 비명과 다급한 구조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 대령은 이 상황을 수습하거나 훈련을 중단하기는커녕 이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실전의 묘미라며 당황한 대원들에게 자력으로 돌파구를 찾으라고 소리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소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대원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비뚤어진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고립된 대원 중 한 명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며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긴박한 신호였다. 이소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이크를 잡아채어 훈련 중지 명령인 코드레드를 발령했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강 대령의 목소리는 그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장군님은 따뜻한 방 안에서
구경이나 하라며 현장의 판단은 지휘관인 자신이 책임진다며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소유는 즉시 지휘 통제실을 박차고 나가며 부관에게 자신의 개인 장비와 무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신속하고 단호해서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헬멧의 턱끈을 조이며 단순히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전사로서 사지로 뛰어들어 부하들을 구해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매캐한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붕괴, 현장 앞에서 망설임 없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그 뒤를 따라온 의무대원들과 지원 병력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서둘러 대열을 갖췄다. 건물 내부는 폭발로 인해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와 꼬인 철근들이 길을 막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소유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능숙하게 장애물을 넘으며 무전기가 아닌 육성으로 고립된 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소리를 죽여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교본에 나오는 정석 그 자체이면서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함과 민첩함이 배어 있어 뒤따르던 지원팀장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잔해 틈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포착한 이소유는 지체 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무너진 천장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기둥 아래 깔려있는 알파 팀원들을 발견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다리가 잔해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2차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섣불리 구조 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에 빠진 어린 하사는 이소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소윤은 침착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반드시 데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소윤은 직접 잔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철 파이프를 찾아냈고, 주변에 있던 대원들에게 정확한 힘의 분배 지점을 지시하며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톱이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남자 대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리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은 공포에 떨던 대원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필사적으로 구조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마침내 다리를 짓누르던 잔해가 치워지고 부상병을 안전하게 빼내는 데 성공하자 이소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신속하게 퇴각로를 확보하며 대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부상병을 부축하고 연기 자욱한 건물 입구를 빠져나왔을 때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부대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려다 그녀의 살기 어린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불에서 막 걸어나온 수라처럼 타오르고 있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강동철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소윤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정도 사고는 훈련 중에 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이소윤의 현장 장악 능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 대령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다가와 고생하셨다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지만 이소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곧바로 의무관에게
부상병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의무관이 부상병을 구급차에 싣고 떠나자 이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대령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는데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강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다. 그녀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오늘 훈련은 명백한 교전수칙 위반이며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주변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연병장에는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적막이 흘렀다. 강대령은 공개적인 비난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서였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었다. 그는 군인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는 안 된다며 이 정도 시련도 견디지 못하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소윤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훈련과 무모한 살인 미수는 엄연히 다르며 당신은 오늘 군복을 입을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강대령 앞에 들어보였는데 거기에는 작전 시작 전 강대령이 알파 팀장에게 내렸던 불법적인 명령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통신 장교가 강대령의 압박에 못 이겨 통제권을 넘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몰래 백업 채널을 통해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소윤에게 전송했던 것이었다. 강대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고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부하들이 사실은 자신을 등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소윤은 그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이 사안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중대한 문제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녀는 강대령에게 당장 현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영내 대기를 명했으며 헌병대를 호출하여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강대령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명백한 증거와 서슬퍼런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헌병들에게 이끌려 지휘 차량에서 내려야만 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이소윤은 흙투성이가 된 군복을 털지도 않은 채 병사들 앞으로 다가가 그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는 연설을 짧게 했다. 그녀는 지휘관의 무능으로 인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려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병사들은 장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여장군을 보며 처음 가졌던 편견과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소윤은 알고 있었다. 강동철 대령은 이대로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반격해 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오늘 사건을 계기로 강대령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예상하고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서울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보통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강대령의 자금 흐름과 이면 계약들을 추적하여 그를 뿌리째 뽑아버릴 준비를 서둘러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는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꽃이 피어올랐고 이소윤 소장에 대한 영웅담이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반면 독신자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한강 대령은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이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숨겨둔 카드를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이소윤을 파멸시킬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강 대령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대포폰 하나를 꺼내어 전원을 켰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놨고 음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소윤이 과거 707 부대원 시절 작전 중에 겪었던 트라우마나 숨겨진 실수들을 집요하게 파헤쳐 언론에 흘리고 그녀를 부도덕한 지휘관으로 매도할 조작된 증거들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했고 강대령은 주저없이 승낙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도박을 시작했다. 한편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이소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바라보며 오늘 겪었던 폭발의 열기와 병사들의 공포, 어린 눈빛을 되새겼다. 그녀는 통증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했고 이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의 무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며 취임식까지 남은 닷새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피말리는 전쟁의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얗게 덮여가는 연병장 위로 두 개의 그림자가 엇갈리며 다가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소윤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예민해진 신경은 잠들지 못하고 다가올 위협을 감지하려는 듯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더욱 격렬하게 타오를 것이 분명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했던 훈련 사고의 여파가 가라앉고 지휘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에 불과했다. 이소윤 소장은 사고 처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는 대신 집무실의 커튼을 모두 내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강동철 대령을 단순히 안전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그칠 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그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뿌리를 찾아내어 한 번에 뽑아버릴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 707 특수임무단 제2대대가 집행한 모든 예산 내역과 군수물자, 조달 기록이 담긴 암호화된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며 숫자의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회계 장부였지만 이소윤의 날카로운 눈은 교묘하게 조작된 수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내고 있었다. 특히 특수작전용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과 소모품 구입비, 항목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자금이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소윤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이 유령 업체와 강 대령 사이에 얽힌 검은 커넥션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군사 정보망에 접속하여 해당 업체의 법인 등록 정보를 조회했고 그 회사의 대표자가 강 대령의 고향 후배이자 과거 군납 비리로 불명예 제대한 전력이 있는 인물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고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였기에 이소윤의 입가에는 싸늘한 냉소가 서렸다. 같은 시각 영내 숙소에 사실상 연금 상태로 머물고 있던 강동철 대령은 불안감보다는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며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고가 가져올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수도방위 사령부와 국방부에 뻗어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구명 로비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유력 인사들에게 이번 사건은 갓 부임한 여성 지휘관의 경험 부족과 과잉 반응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호도하며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다. 강대령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걱정 말라는 유력 인사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야 그는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소윤이 자신을 즉각 구속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이유가 뒷배경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다시금 오만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역으로 그녀를 무능한 지휘관으로 몰아세워 옷을 벗게 만들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장군 진급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강 대령이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는 동안 이소윤은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표는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물건들이 보관된 제3보급 창고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2시 이소윤은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모르게 숙소를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이동했다. 그녀의 곁에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믿음직한 정보장교 김소령만이 동행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밤바람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제3보급 창고는 부대 외곽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그만큼 보안이 허술할 수도 혹은 은밀한 비밀을 감추기에 최적의 장소일 수도 있었다. 이소윤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들의 교대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김소령이 미리 해킹해둔 보안 코드로 전자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거대한 공간에는 수천 개의 보급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소윤은 손전등의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류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광학 장비와 방탄조끼가 보관된 구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개봉했다. 상자 겉면에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이라는 라벨과 함께 정품 인증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내용물을 꺼내 확인한 이소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곳에 들어있는 장비는 군용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급한 민수용 제품이거나 이미 수명이 다해 폐기 처분되어야 할 구형 모델을 것만 번지르르하게 도색해 놓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김소령에게 증거 사진을 체증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다른 상자들을 무작위로 열어보며 비리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 확인했다. 놀랍게도 창고에 있는 장비의 절반 이상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가짜였고 심지어 일부 상자는 텅 비어 있는 채로 무게를 맞추기 위해 벽돌과 모래주머니가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삥땅 친 수준이 아니라 유사시 병사들을 맨손으로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 행위였다. 이소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를 찾아냈는데 그곳에는 실제 입고된 물량과 빼돌린 차액이 꼼꼼하게 수기로 기록되어 있어 강 대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 대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비자금의 사용처가 암호로 적혀 있었는데 이소윤은 그 암호들이 군 내부의 고위층 로비 자금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장부를 품에 넣으며 이제 강 대령의 목을 칠 칼자루는 완전히 자신의 손에 쥐어졌음을 확신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희미한 랜턴 불빛이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 김소령은 긴장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댔다. 이소윤은 김소령을 눈짓으로 제지하고 재빨리 상자 뒤편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당직 사관이 들어와 내부를 확인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당직 사관은 열려있는 자물쇠를 보고 의아해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소윤과 김소령은 유령처럼 기척을 지우고 그가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직 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며 다가오자 이소윤은 순식간에 그의 뒤로 접근하여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버렸는데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은밀해서 당직 사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당직 사관의 귀에 대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며 지금 본 것에 대해 입을 다물지 않으면 군법에 회부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당직 사관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고 이소윤은 그를 놓아주며 오늘 밤 이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창고를 빠져나온 이소윤은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밤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씻겨 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물들을 김소령에게 넘기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디지털 포렌식 팀을 가동하여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령이 방심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뿐이었다. 날이 밝자 지휘소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지난밤 누군가 보급 창고를 뒤졌다는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대령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지만 그는 당직 사관이 보고를 누락한 탓에 그것이 이소윤의 소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좀도둑이나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발각될 리 없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오히려 이소윤이 조용히 있는 것이 불안하여 그녀를 자극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는데 몰두했다. 이소윤은 아침 조회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나 장병들을 격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대령을 향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강대령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부정부패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주적이며 반드시 발본색권하겠다는 의미심장한 훈시를 남겼다. 강대령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오후가 되자 이소윤은 서울 본청으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고 표면적인 이유는 취임식 준비 보고였지만 실제로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대령과 연루된 고위층들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헬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내려다보며 이소윤은 이 싸움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썩어빠진 관행과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대령은 이소윤의 부재를 틈타 부하들을 다그치며 잃어버린 지휘권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강대령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을 은밀히 소집하여 이소윤의 숙소와 집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라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소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의미했다. 부하들은 주저했지만 강대령의 강압적인 태도와 진급을 미끼로 한 회유에 넘어가 결국
그 위험한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소윤은 보안이 유지되는 안가에서 군 검찰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선배를 만났고 테이블 위에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선배 검찰관은 자료를 검토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것이 터지면 군 전체가 뒤집힐 대형 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소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흔들림 없이 말하며 취임식 당일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소윤은 잠시 고독감에 젖어들었지만 곧 강대령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강대령이 파놓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그를 파괴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진실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취임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부대 안팎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물밑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강동철 대령은 이소윤 소장이 보급 창고를 다녀갔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가 서울 본청을 오가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다가는 자신이 먼저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이소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군복을 벗기기 위한 가장 비열하고도 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 인근의 은밀한 안가로 자신의 신복인 정보과장과 헌병대 수사관을 호출하여 보안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이소윤을 올가맬 치밀한 조작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강 대령이 설계한 함정은 이소윤이 외부의 불순 세력과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이는 군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반역죄에 해당했다. 그는 정보 과장에게 지시하여 이소윤의 집무실 컴퓨터 IP를 우회하여 적성 국가의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을 심어놓게 했고 그녀의 개인 태블릿 PC에는 조작된 작전 계획서 파일이 전송된 흔적을 남겨두도록 명령했다. 또한 헌병대 수사관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소윤의 집무실을 급습하여 미리 심어둔 증거물을 압수하고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최소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이소윤은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취임식 준비와 부대 현안 업무를 처리하며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아래에는 고성능 도청 탐지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강대령의 하수인들이 자신의 통신망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대담한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는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조작한 증거가 역으로 그들의 목을 죄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소윤은 일부러 보안이 취약한 시간대에 자신의 컴퓨터를 켜두고 자리를 비우는 척하며 정보과장이 심어놓은 해킹 툴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집무실로 잠입하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목격했지만 즉시 체포하지 않고 그가 임무를 완수하고 나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침입자가 작업을 마치고 사라지자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로그 기록을 확인했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며
사냥감이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음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강 대령은 작전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즉시 상급 부대 감찰실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어 707 특수임무단장의 보안 위반 의혹을 터뜨렸다. 감찰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예고 없이 긴급 감찰팀을 파견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감찰 요원들과 헌병들은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강 대령은 짐짓 놀란 척하며 감찰팀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은 곧 벌어질 이소윤의 몰락을 기대하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감찰팀장은 영장 없이 이소윤의 집무실로 들어와 컴퓨터와 개인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했고 이소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 그녀의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에 감찰팀장은 잠시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 정보과장이 심어놓은 조작된 로그 기록과 기밀 문서 파일들이 발견되자 표정이 굳어지며 그녀를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강 대령은 집무실 문 밖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 이소윤의 군 생활은 끝장났다고 확신하며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소윤은 감찰팀장이 들이민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로그 기록의 타임스탬프와 해당 시간대에 자신이 위치했던 장소가 불일치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그녀는 해당 시간대에 자신이 지휘 통제실에서 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십 명의 목격자와 지휘 통제실 내부 CCTV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알리바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 역시 파일 생성 날짜가 자신이 태블릿을 지급받기 이전의 날짜로 되어 있음을 꼬집으며 이는 누군가 급하게 조작하다가 저지른 초보적인 실수라고 비웃었다. 감찰팀장은 이소윤의 날카로운 반박에 당황하며 증거물들을 다시 확인했고 그녀의 말대로 조작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식은땀을 흘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강 대령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다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와 디지털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도 보안 구역 내에서 발견된 물리적인 증거는 부정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라고 소리쳤고 미리 매수된 헌병이 서랍 안쪽에서 정체불명의 USB 메모리를 찾아내어 들어 보이자 강 대령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았다. 그 USB에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작전 계획과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고 강 대령은 이것이야말로 이소윤이 간첩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당장 체포하라고 고함을 쳤다. 감찰 팀원들조차 그 엄청난 내용물에 경악하며 이소윤을 포위하려 했지만 이소윤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 대령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 USB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어젯밤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와 그것을 놓고 가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강 대령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허세로 위장하며 보안 구역 내에 사적인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발악했다. 그러나 이소윤은 벽에 걸린 거울 뒤편을 가리키며 저것은 사적인 장비가 아니라 전임 부대장이 설치해둔 보안용 히든 카메라로 정식 인가된 장비이며 자신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켜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책상 위의 리모컨을 눌러 대형 모니터에
지난밤의 영상을 띄웠고 화면 속에는 강대령의 직속 부하인 정보과장이 서랍에 USB를 넣고 나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정막이 감도는 집무실 안에서 강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감찰팀장과 헌병들의 시선은 일제히 강대령과 정보과장에게로 쏠리며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정보과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강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이것은 모함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비굴하게 부인했다. 이소윤은 모니터를 끄고 차갑게 일갈하며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려는 비겁한 행동은 지휘관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그를 몰아붙였다. 감찰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정보과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강대령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계급과 인맥을 들먹이며 감찰팀장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지금 당장 이소윤을 체포하지 않으면 옷을 벗게 만들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뒤였다. 이소윤은 소란을 피우는 강대령에게 다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섣불리 흥분하지 말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감찰팀장에게 제안하기를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과장의 단독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일단 정보과장만 연행하고 강대령에 대한 조치는 취임식 직후로 미루자고 했다. 이는 강대령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척하며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한 계산된 유예였고 동시에 취임식 날 전 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겠다는 잔혹한 계획의 일부였다. 강대령은 이소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에 젖어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강대령이 나가자 이소윤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강대령의 세력이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음을 확인했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완벽하고 충격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김소령을 호출하여 강대령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자금줄과 연결된 외부 조력자들까지 모두 추적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강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포에 질린 채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정보과장이 입을 열지 않도록 손을 쓰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정보과장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여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라고 종용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그를 회유하려 했다. 그는 이소윤이 자신을 즉시 체포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위하며 남은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 대령이 간과한 것은 이소윤이 이미 그의 통화 내용을 모두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의 협박과 회유는 고스란히 녹음되어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이소윤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강대령의 추악한 목소리를 들으며 혐오감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이제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소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굵기 개양대를 바라보며 내일 저곳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부대 내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잔해처럼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누군가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누군가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운명이었다. 취임식을 불과 하루 앞둔 마지막 밤. 하늘은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거센 폭우를 쏟아붓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지며 부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는 시야를 가리고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소윤 소장은 화려한 장군의 정복 대신 빗물에 젖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재질의 검은색 침투복을 착용하고 얼굴에는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채 어둠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롭게 날이 선 단검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밤을 지배하는 야행성 맹수에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부대 영토와 민간 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한 폐쇄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겉으로는 버려진 시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동철 대령이 비자금과 불법 밀수품을 은닉해둔 비밀 금고였다. 강 대령은 이곳이 군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고 민간인의 출입도 통제된 지역이라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소유는 이미 첩보 위성과 드론 정찰을 통해 이곳의 경비 패턴과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경비병들의 시야는 좁아졌고 그들이 초소 안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을 노려 이소윤과 그녀의 정예팀은 유령처럼 철조망을 넘었다. 야적장 내부에는 녹슨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를 순찰하는 사설 용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이들은 정규 군인이 아닌 강대령이 돈으로 고용한 깡패 출신의 무례한들로 군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침입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소유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자신은 가장 위험한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루트를 선택하여 단독으로 침투를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빗물 웅덩이를 밟으면서도 물방울 하나 튀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섬세해서 바로 옆을 지나가던 경비견조차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중앙 통제실로 위장된 붉은색 컨테이너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거구에 용병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서서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소유는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가 끊어지고 담배 연기를 내뱉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순식간에 튀어나갔다. 그녀는 왼쪽 용병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어 기절시켰고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던 오른쪽 용병의 목을 단단한 팔로 감아 조르며 소리 없이 제압해버렸다.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은 정광석화 같은 제압술의 두 거구는 빗물 젖은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쓰러진 용병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다 숨겨놓은 이소유는 전자식 잠금 장치에 미리 준비해온 해킹 툴을 연결하여 보안 코드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삐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그녀는 내부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부는 밖의 허름한 모습과는 달리 최신식 보안 서버와 금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강대령이 그동안 빼돌린 현금 다발과 금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소윤이 찾는 것은 금괴나 현금이 아니라
강 대령과 그 배후 세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장부 원본과 거래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과 금고를 뒤지던 중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소형 금고를 발견했고, 직감적으로 그곳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청진기를 대고 다이얼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며 금고를 여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암호화된 USB를 손에 넣었다. 수첩을 펼쳐본 이소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그곳에는 강 대령에게 뇌물을 받은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명단이 금액과 날짜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 대령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 수뇌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수첩과 USB를 방수팩에 넣어 품속 깊이 갈무리했고, 이제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려던 찰나, 밖에서 부산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쓰러져 있던 용병 중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비상 버튼을 누른 것이었고, 야적장 전체에 깔려 있던 용병들이 개미떼처럼 중앙 컨테이너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소윤은 무전기를 통해 팀원들에게 즉시 교전을 피하고 퇴각하라고 명령한 뒤, 자신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려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미끼 역할을 자처했다. 빗속으로 몸을 던진 이소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손전등 불빛과 위협 사격을 피하며 컨테이너 사이를 질주했고, 쫓아오는 용병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며 포위망을 뚫어나갔다. 그녀는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칼을 든 용병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회전 발차기로 턱을 가격하여 쓰러뜨리는 등 화려한 근접 격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어서 수적 우위를 믿고 덤벼들던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한편 강동철 대령은 숙소에서 잠을 자다 비밀 금고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옷을 챙겨 입으며 부하들에게 당장 현장으로 출동하여 침입자를 사살하고 물건을 회수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그 수첩이 공개되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이소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미리 봐두었던 배수로를 통해 야적장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팀원들의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늦게 도착한 강대령의 부하들은 텅 빈 금고와 쓰러진 동료들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서 이소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수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안도와 결의가 뒤섞인 미소가 번졌다. 숙소로 무사히 복귀한 이소윤은 젖은 침투복을 벗고 샤워기 아래 서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긴장된 근육을 풀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에 난 새로운 멍자국들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이 상처들을 감추고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정복을 입은 채 단상에 올라야 했다. 그녀는 내일이 단순히 자신의 취임식이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군의 명예를 되찾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알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지만 강동철 대령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침입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이소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취임식장에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소윤을 끌어내리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으며 품속에 장전된 권총을 숨기고 식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연병장에는 취임식을 위한 단상이 설치되고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기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웠다. 이소윤은 정성스럽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을 달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긴다.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문을 열고 나갔고 그녀의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퍼붓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제7 1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빗물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아스팔트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연병장 곳곳에 개양된 깃발들은 상쾌한 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며 오늘 있을 성대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롭고 웅장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단상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예민한 사람이라면 피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정문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의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차에서 내리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국방과 정재계를 주름잡는 고위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서로의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고 오늘의 행사가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특히 강동철 대령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뒤를 봐주던 몇몇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최근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단상 아래 도열한 지휘관 대열의 맨 앞줄에 서 있는 강동철 대령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과 번쩍이는 훈장들로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기 위해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쳐내야만 했다. 그는 어젯밤 비밀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소윤이 훔쳐간 장부가 조작된 가짜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강 대령은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둔 묵직한 권총의 감촉을 느끼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광기 어린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그는 힐끔거리며 단상 위에 앉아 있는 국방부 장관과 눈을 마주치려 애썼는데 장관은 강 대령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불쾌한 듯이 헛기침을 할 뿐이었다. 그 순간 강 대령은 자신이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지금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절망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단상 뒤편에서 등장할 새로운 지휘관을 향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전 훈련장에서 보여준 이소윤 소장의 영웅적인 활약상은 이미 부대 내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고, 병사들은 그녀야말로 자신들을 진정으로 이끌어줄 리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부패하고 오만한 강 대령의 시대가 가고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새로운 영웅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드디어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었고, 행사의 주인공인 이소윤 소장이 호위 장교들의 안내를 받으며 레드카펫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이 달린 정복 대신 가장 기본적이고 단정한 전투복 스타일의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허례허식보다는 실전과 본질을 중시하는 그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힘이 넘쳤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그녀의 왜소한 체구를 잊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다. 이소윤이 단상 중앙에 서서 거수경례를 올리자 연병장에 모인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우렁찬 경례 구호로 화답했고, 그 소리는 지축을 뒤흔들듯이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참석한 내빈들과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강동철 대령에게 머물렀을 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강 대령은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마치 발가벗겨진 채 설원에 내던져진 듯한 한기를 느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지는 동안 행사장에는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강 대령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그는 식은땀이 흘러 눈을 찌르는 와중에도 주변의 헌병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지 않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며 불안한 시선을 굴리고 있었다. 그는 이소윤이 자신을 체포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텐데 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지 의아해하며, 혹시 그녀가 자신을 봐주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소윤의 계획은 강대령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그를 체포하는 것을 넘어 그가 쌓아올린 모든 권위와 명예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김소령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고,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송실에 대기하고 있던 기술팀에게 작전 개시 명령을 하달했다. 단상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이 조용히 켜지며 아직 아무런 영상도 송출하지 않은 채 검은 화면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윽고 취임사를 하기 위해 이소윤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바람 소리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들려올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녀는 원고를 꺼내는 대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여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군인의 명예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목소리 톤이 차갑게 바뀌며 그 숭고한 희생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 내부에는 적보다 더 위험한 전우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숨어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이 말의 단상 위에 몇몇 고위 장성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헛기침을 해댔다.
강동철 대령은 이소윤의 연설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점차 조여오는 공포감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연병장 외곽은 무장한 헌병들에 의해 물샐 틈 없이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권총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이소윤은 연설 도중 잠시 멈추고 단상 아래에 있는 강 대령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리키며 바로 저곳에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가 서 있다라고 천둥처럼 외쳤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강 대령에게 쏠렸고 그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배우처럼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다. 강 대령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는 단상 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장관은 이미 상황이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돌려 그를 철저하게 외면해버렸다. 강 대령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으며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홀로 처형당할 운명에 처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소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증거 없는 비난은 모함일 뿐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한 진실을 공개하고자 한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1급 군사 기밀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어젯밤 이소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와 자금 거래 내역들이 엑셀 파일과 스캔 이미지 형태로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경악에 찬 탄성과 비명에 가까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에는 강동철 대령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하여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실명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 수뇌부를 초토화시킬 핵폭탄급 스캔들이었고 참석한 내빈들 중 절반 이상이 얼굴을 감싸거나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대령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이소윤은 혼란스러운 장내를 진정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이며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 살이 돋을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강동철 대령과 비리, 연루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강 대령을 포위했다. 강 대령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강 대령의 손에 들린 검은 물체가 햇빛을 받아번쩍였고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하지만 이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총구는 이소윤을 향하는 듯 싶었으나 헌병들의 총구가 동시에 그를 겨누자 강 대령은 덜덜 떨며 총을 자신의 관자놀이 쪽으로 돌렸다.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소리만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려왔다. 강 대령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자신의 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괴성을 질렀지만 방아쇠를 당길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소윤은 마이크를 끄고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강대령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가 강대령의 코앞까지 다가갔을 때 강대령은 공포와 수치심에 짓눌려 결국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소윤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로 차 멀리 치워버리고 무릎 꿇은 강대령을 내려다보며 나직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군복은 당신 같은 쓰레기가 입을 옷이 아니다. 그녀의 뒤로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대령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찰칵하고 울려 퍼졌다. 강동철 대령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연병장의 수천 개 눈동자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묘한 카타르시스가 뒤섞여 있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얼굴을 가리거나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연병장 출입구는 무장한 특수요원들에 의해 철통같이 봉쇄된 상태였다. 이소윤 소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단상 중앙에 꼿꼿이 서서 썩어빠진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냉정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 군인을 처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 내부에 기생하던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일망타진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강 대령을 태운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사라지자 이소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흐트러진 대열을 정비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혼란에 빠져 웅성거리던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이소윤은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동료의 불명예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이라고 명명했다. 그녀는 부끄러움은 죄를 지은 자들의 몫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여러분은 고개를 들 자격이 충분하다고 격려하며 병사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고 이소윤이 제출한 비밀 장부는 단순한 비리, 폭로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여의도 정치권까지 강타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이소윤 소장을 부패를 척결한 잔다르크로 칭송했고 여론의 뜨거운 지지를 등에 업은 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강대령의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들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군 내부의 공기는 급격하게 맑아지기 시작했다. 이소윤은 외부의 떠들썩한 찬사에 도취되는 대신 부대 내실을 다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대령이 횡령했던 예산을 전액 회수하여 대원들의 낡은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병사들의 식단과 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보급 창고에 쌓여 있던 불량품들이 폐기되고 최고급 방탄복과 광학 장비들이 지급되자 병사들은 지휘관이 자신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행정적인 개혁에만 머물지 않고 매일 새벽 연병장에 가장 먼저 나와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뛰고 사격 훈련을 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의심했던 간부들도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 구보를 완주해내는 그녀의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력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계급장 뒤에 숨어 권위를 내세우는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피와 땀을 흘리는 진정한 전우가 되기를 자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7 107 특수임무단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대한민국 최정예의 부대라는 명성에 걸맞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대령 시절 만연했던 줄 서기와 아부 문화는 사라지고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부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이소유는 유능하지만 배경이 없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요직에 배치했고 그들은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전 연구에 몰두하며 부대의 전술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도심의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무장 테러 단체가 인질극을 벌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는 즉각 707 특수임무단의 투입을 결정했다. 과거 같으면 지휘체계의 혼선과 보여주기식 작전 계획으로 골든타임을 놓쳤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소윤이 이끄는 대테러 팀은 평소 훈련한 대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현장에 전개되었고 그녀는 현장 지휘소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이소윤은 드론과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하여 테러범들의 위치와 인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동시다발적인 진입 작전을 통해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전술을 구사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창문과 옥상 그리고 지하 통로를 통해 동시에 진입한 특수요원들은 섬광탄과 함께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테러범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단 한 명의 인질 사상자도 없이 상황이 종료되자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뉴스는 707 부대의 완벽한 작전 성공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이소윤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문득 몇 달 전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강동철 대령과 그 일당들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패배자들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부대에 도착하여 헬기에서 내린 이소윤을 맞이한 것은 정복을 갖춰 입고 도열에 있는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보내는 뜨거운 경례와 함성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사선을 함께 넘은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소윤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고 단단한 목소리로 모두 수고했다. 편히 쉬어라고 짧게 답했다. 그날 밤 이소윤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지며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강대령을 몰아내고 이 자리에 앉았지만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낡은 초심을 꺼내어 읽어보듯
사관생도 시절 적어두었던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이소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장 먼저 기상하여 전투화 끈을 졸아매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찌르며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 상쾌함을 즐기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 하나둘씩 모여든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며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힘찬 구령 소리는 아침을 깨우며 지평선 너머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제 707 특수임무단은 더 이상 과거의 부패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조직이 아니라 이소윤이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방패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며 그녀가 가는 길은 곧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이자 참된 군인의 길이 될 것이다.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